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작년 10월 31일 날 나온 책입니다. 왜 작년 10월 31일 날 책이 나왔느냐? 10월 20일경에 제가 잘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날을 받아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10월 17일인가? 뭐 이렇게. 그때가 10월 유신이 선포됐던 날이라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와서 MBC의 다수 최대 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심지어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도 했죠. 근데 법원에서 두 분의 떨어진 목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 방통위에서 두 명이, 지금도 두 명이 앉아서 망치 두드리잖아요. 막 모두 발언도 하고 그래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두 명이 망치 두드린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사유도 적절치 않다. 사유와 절차 면에서 모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두 분 다 돌아오셨고, 그 바람에 안 잘렸습니다, 제가. 원래 위에서부터 쭉쭉쭉 잘라져 내려올 거라고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MBC 10분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월 말에 잘린 거죠. 1월 말에 잘릴 때 이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박문진 이사장, 이사, 그 다음에 MBC 안영환 사장, 라디오 본부장, 라디오국장, 그 다음에 PD, 저 이렇게 주르륵 자르려고 했었는데 탑다운 방식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동관이 잘려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유일임 위원장을 앞세워서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벌점을 작년에 MBC가 그 난리통에도 전 벌점이 마이너스 27점이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마이너스 14점을 받았습니다. 거기 선거방송 심의위원장이 계신데 그분이 유일임 방심위원장 연세가 최소한 60은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선거방송 심의위원장 저에게 계속 벌점을 주고 계신 그분은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벌점을 누적하기 시작을 했고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행자가. 그래서 벌점. MBC가 이 벌점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벌점을 주면서도 관계자 징계를 하는 걸 하는데 제작진들이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어떻게 했다를 보고를 해야 이 처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PD들이 다 징계받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MBC 경영진의 경영평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송사 제허가 올 연말에 있는 제허가 앞에 MBN 노조위원장님이 제일 고개를 매우 강하게 끄덕거리는데 제허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방송국 제어가 야 설마 MBC를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KBS하고 TBS한테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은 진짜로 한다 라고 하는 현실적 공포감을 MBC가 갖게 됐고 말을 빙빙 돌려서 하길래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일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근데 행정소송은 2, 3년 시간이 걸릴 것이고 행정처분을 해서 계속 벌점을 누적시켜서 연말에 제어가를 안 해주면 MBC는 라디오 방송국 채널이 2개거든요. 채널 하나 정도는 날릴 수 있겠다. 제가 있는 FM, 표준 FM을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공포감을 MBC가 갖고 있었고, 앞으로 이 싸움은 제가 물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효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벌점으로 조지면 된다. 그럼 방송국은 쫄게 마련이다. KBS 받지? TBS 받지? MBC도 받지? 오죽했으면 진중권도 벌점을 받았어요. 한동훈 비판했다고. 이거 안 가립니다. 그냥 거슬리면 벌점이에요. 그 어르신 싸가지 없이 얘기하네? 벌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와 의견이 달라도 그럼 니들이 공식적으로 자른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저는 MBC가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아직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MBC가
그러니까 욕먹도록 하고 저의 서사를 풍부하게 하는 선택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BC에 그래서 뭐 마지막 방송에서도 예고하는 방송에서도 MBC를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끌어낼 때까지 방송을 하려면 하죠. 근데 그러면은 저의 서사는 풍부해지나 MBC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서 아직은 MBC가 올 8월이나 9월달 되면 어차피 바뀌어요. 박문진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바뀌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MBC는 자신의 서사, 자신의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 국민들 안에서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정부 한 700일을 그대로 저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나고 있다. 그냥 막 한다, 막 휘두른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BS 그 수신료 분리징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리 나고 KBS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뭐 만세대 뭐 몇천 세대 이상 되는 관리사무소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분리징수 꼭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영구 연기됐습니다. 예, 이 좌담회 미니 다큐 하기 직전에 연기됐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야 유예시켜 해서 무기한 유예됐습니다. KBS는 실리를 엄청나게 챙겼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수신료를 지켰다. 박민의 방송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600일이었다. 방송계에서 본 그런 거고요. 제가 이 책은 아시다시피 그 신장식의 오늘 2021년도 8월 달부터 TBS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썼던 글입니다. 이거는 방송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페이지 안에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듣는 사람이 듣고 이해하기 쉽게 쓸 것이냐 세 가지 정도가 짧게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날의 핵심 이슈 그리고 전체 방송에서 반복되지 않게 전체 방송 내용과 겹치지 않는 한 꼭지의 뉴스 정보와 논평이 같이 들어가도록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제를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한 페이지에 쓰는데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이 책을 책으로 내자라는 데가 이제 출판사에서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매일매일에 저한테는 의미가 있죠. 저에게는 나름의 난중일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사이기 때문에 휘발을 합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맥락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읽기가 편안해질 수 있어서 나한테는 의미 있지만 이게 나무를 너무 괴롭히는 일이 될 것 같다 해서 다 거절을 했는데 한겨레 출판에서 출판 기획안을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출판 기획의 힘이 이런 거구나. 저희 딸이 출판 기획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 뜯어 말리고 있다가 해라.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말하자면 날짜를 끊었어요. 윤석열 정부 선거가 끝난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를 선택을 해보자. 한 9월 달까지를 보자. 그리고 주제를 쭉 제가 원고를 다 줬더니 본인들이 쭉 다 읽고 책 2권 분량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제를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여기 보면 쭉 카테고리가 한 7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7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글을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1번 검찰, 2번 노동, 3번 인권 이 순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생명, 국격, MB 정치, MB 정부 시즌 2 지금은 박정희 정부 시즌 3쯤으로 좀 진화 발전하다가 이승만 2기로 가고 있다. 윤석열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진짜로 MB 시즌 2였다가 박정희 2기로 갔다가 지금 이승만 2기로 가고 있잖아요. 건국전쟁 하고 계시잖아.
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던 때가 언젠데 지금 해방 전후사의 제재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엮어서 윤석열 정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은 나름 요 시기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읽게 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10월 31일 날 내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쯤 잘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안 잘려서 생각보다 책이 많이 안 팔렸습니다. 한 10,000권 정도 팔렸더라고요. 실은 그거보다 한겨레 출판에서 노력해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뭐 제 인세도 인세지만 인세보다 한겨레 출판에 조금 더 좀 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불현듯 갑자기 자르는 바람에 여러모로 제가 인생 계획이 리세팅 되고 있다. 리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첫 번째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검찰공화국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장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189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전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느 날 진실은 거짓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을 거짓과 진실은 함께 보냈죠. 어느 날 작은 우물을, 저기 우물이 있죠. 작은 우물을 발견을 했고요. 거짓은 진실에게 이 우물이 정말 맑고 깨끗해요. 우리 함께 목욕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직접 들여다보니 우물은 참으로 맑았죠. 둘은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이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 진실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분노한 진실이 우물에서 나와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을 되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분노한 진실이 지금 우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벌거벗은 진실을 보자 그만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슬픔과 탄식에 빠진 진실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우물 속으로 다시 돌아갔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둑질한 진실의 옷을 입은 거짓은 온 세상을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벌거벗은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쓴 날은 2022년 8월 11일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일부는 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각이 됐고요. 각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종 무죄 판결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이 숙명여대 구상현 교수, 구현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구현상 교수님이 자신의 논문과 김건희 씨 논문을 내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내 논문 몇 페이지 몇째 줄 요거를 김건희 논문 몇 페이지 몇째 줄이 그대로 뺏겨갔다. 그대로 뺏겨갔다.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교수들이 전체 투표를 하고 다시 이거를 논문 검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전체 투표를 해서 논문 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교수들 전체의 의사를 모아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라고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꾸짖었죠. 예.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제가 살던 이사하기 전에 살던 신림동에서 반지 하방에서 새 가족이 물에 잠겨서 돌아가셨죠. 대통령이 현장 검증하듯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으니까 여기서 이러다가 사람이 죽었군요. 왜 도대체가 국정 상황실에 있지 않았느냐, 정의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아크로비스타 사전은 완벽하게 국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벙커만큼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민낯이었고 다만 거짓은 법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슬픔과 탄식에 빠진 진실은 수치심에 몸을 숨긴 날이다라고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은 법이라는 옷을 입고 거짓이 법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생활을 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을 벌거벗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좀 비통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몇 번 들여다보다가 재밌는 거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뭘까요? 채찍입니다. 장제옥 레옴이라는 이 화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전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렸을까? 작가들은 그렇지 않죠. 그 전설을 통해서 현실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그냥 전설은 그렇게 끝나요. 진실은 우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린 장제옥 레옴은 진실의 손에 채찍을 들려줬습니다. 채찍을 들려줬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그림 들여다보다가 다시 알게 됐어요. 네. 동감합니다. 그저 우물 속에 몸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딱 보기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래갖고 뛰어나오는 것에 처음에는 이 그림 참 잘 그렸다라고 했다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에 있었구나. 이 책 쓸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책 쓴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책 쓴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보인다.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매우 드물더라. 예.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0대 초반에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났고요. 여자는 2022년 당시 23, 남자는 24. 직장 동료에서 연인이 된 지 10개월. 책은 87쪽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두 사람 중 남자가 먼저 새벽 5시에 퇴근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지, 한번 꼭 안아줬을지, 몰래 담배라도 한 대씩 나눠 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퇴근을 했고요. 이제 2시간, 근데 여자는 야근을 하고도 연장 근무가 또 있었어요. 연장 근무를 하던 중에 여자가 카톡을 먼저 보냅니다. 졸려 죽어. 내일 거 롤치킨 대비해서 데리야끼 치킨 500개 깔 거 후. 이렇게 해도 내일 300봉은 더 까야 하는데 존나 서럽다. 남자가 답합니다. 속상해. 한 명 붙여달라 그래. 바보. 살살해요. 야, 그걸 너 혼자고 500봉을 다 까고 있냐? 한 명 좀 붙여달라 그래. 그럽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하고 조심히 퇴근해요. 1. 퇴근했어? 1. 무슨 일 있어? 1. 여자는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뒤 회사는 핏자국조차 다 지우지 못한 배합 기계를 흰천으로 가리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SPC 본사는 사과문보다 먼저 당일날 나왔던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파리바게트 영국 진출 자축 보도자료를 그날 냈습니다. 찾아보세요. 사고 난 날. 제가 이럴 때 꼭 회사 홈페이지 가서 뭔 소리 하고 있나 찾아보거든요. 퇴근했어? 1. 무슨 일 있어? 1.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는 10월 20일 날, 10월 18일 날 이런 일이 있었고요. 10월 20일 날 빈소에 파리바게트 빵 2박스를 보냅니다. 쓰라고.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 날 그냥 A양 이렇게 했던 그
여성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박선빈. 어머니가 선빈이의 사진과 이름을 1년이 지나고 공개를 했습니다. 책 90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쪽이었던 딸 선빈아로 시작하는 편지를 공개를 하죠. 왜 공개를 했느냐? 얼마 전 같은 사고가 같은 계열사에서 또 일어났다. 10개월 전에 너의 사고 당시 대국민 사과를 빌미로 안전경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SPC 회장.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사고들. 엄마가 널 보내는 마지막 날 제발 제 딸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건만 어떻게 늘 그때뿐인지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내 딸 선빈아, 엄마의 딸로 태어나 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많은 사랑 베풀지 못해 미안했고 행복한 모습 보이지 못해 너에게 죄책감을 안겨줘서 제일 미안했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선빈이 어머님이 결코 아니죠. 1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SPC. 여기가 제일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주고받았던 두 연인의 카톡입니다. 노동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30살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일 날 30살이었고요. 코스트코 하남점에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을 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만큼이나. 왜냐하면 급여가 1.5배에서 2배예요. 코스트코 회장님이 거기는 마진을 15% 이상 붙이지 않는다가 경영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정용진 이런 사람 등등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마트도 어디도 그 마트들이 전부 다 대형 마트들이 어렵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풀어줘야 된다. 야간 영업하는 거, 24시간 영업하는 거 다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어땠을까요? 그럼 아마존이 1등 했어야 되잖아. 아니거든요. 코스트코가 1등 했어요. 소비 매출. 1위는 코스트코였습니다. 코스트코는 매출이 150%, 200% 올라갔어요. 왜? 마진을 15% 이상 붙이지 않는다. 싸게 파니까, 아니, 아마존에서 사는 것보다 코스트코 가서 사는 게 더 싸.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매출이 폭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코스트코 양재점입니다. 양재점이 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미국 청년들한테 꿈의 직장 중에 하나예요. 금융업계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일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한테는 제일 급여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매출이 쭉쭉쭉 늘고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2019년에 동호 씨는 입사를 했고요. 하남점에 근무했습니다. 6월 초 계산직에서 야외 주차장 카트 관리직으로 업무 변경이 됐어요. 시간당 카트 200개를 매장 입구로 이동시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코스트코는 주차장도 진짜 넓고요. 하남점은 땅값이 그래도 시내보다 쌌는지, 서울 시내보다 쌌는지 야외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6월 17일 43,712보 26.42km를 이동했습니다. 6월 18일 36,658보 22.01km. 6월 19일 오후 7시까지 29,107보 17.36km를 이동했습니다.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6월 19일 오후 7시까지 29,000보, 약 3만 보 이동했던 그날 그는 야외 주차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 증상이 유발한 폐색전증. 더워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대표이사가 빈소에 들어오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산재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지병이 악화돼도 산재인데
병을 있는데 숨기고 들어와서 죽은 거다. 산재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없다. 어쨌든 빈소에는 가자라고 해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유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CCTV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산재 입증, 우리가 산재 피해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증하려면 노동청에다가 산재 입증 자료를 내야 되잖아. CCTV를 좀 달라. 끝까지 안 줍니다. 프랑스 업체가 그 운영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고 권리 찾아가는 이야기 그린 만화가 송곳이죠. 까르푸. 그리고 까르푸가 한국에서 떠난 다음에 그 까르푸를 어디서 인수했냐면 바로 여기 상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삼성 테스코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홈플러스 상암점에서 벌어졌던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가 카트, 염정아 씨. 그만큼 이 우리나라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송곳에 나온 그 구고신 소장 있잖아요. 그 구로하고 금천 노동삼단소 소장 두 사람, 실존 인물 두 사람을 이렇게 믹스해 놓으셨던데, 저도 잘 아는 그 두 분을 믹스해 놓으신 건데, 그분이 송곳의 등장인물 노동상담소 고구신 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 업체가 왜 노조를 거부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코스트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고구신 회장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바마나 바이든이 작년 10월 달인가요? 자동차 노조 파업하는 데 가죠.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바마가 했던 연설 중에,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바마 연설 전문가는 저 앞에 계신 분인데 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당신들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냐?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이제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10월 29일 21시 07분 112 신고 접수 녹취록 경찰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관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보세요? 네, 긴급신고합니다. 최근 154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태원 위쪽 헬로윈 거리인데요. 네,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 여기 위치 추적해 주세요. 여기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선생님 여기 와서 뭐뭐 해주셔야 해요. 사람 다 원웨이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통화 안에 위치, 상황, 조치사항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국정상황실장,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테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에 그 나랏밥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그 상황 판단 못하고 있다며요. 근데 이분은 전화하면서 보세요. 거리, 위치, 이태원 이쪽 헬로윈 거리, 만남의 광장이라는 술집 앞, 그리고 어느 정도냐,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상황이 죽을 수 있다. 어떻게 조치해 주시면 되냐? 원웨이 일방통행 몇 사람만 와서 일방통행 해주시면 이 상황이 풀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쭉 보다 와,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맨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이 5글자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뭐에 감사해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지금 가장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근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 몇 사람이 와서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라고 하는 정부와 이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다가 모골이 송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신고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셨을까? 저런 상황에 놓여 계셨는데. 모르죠. 저희 비실명 처리를 해서 나온 거고, 이 신고자의 신원이 어떤 분이신지. 만에 하나 이분이 만약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신 159명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의 가족은. 그리고 저 자신은. 이 정부는 국민에게 감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최근 174쪽 5쪽입니다. 아이를 아는 여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학생의 엄마 전인숙 님입니다. 아이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은 김미숙 님, 김용균 님의 어머니입니다. 벽에 기대서 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는 이태원 참사 고 이지안의 엄마 조미은 님입니다. 이 아이는 2022년 주한인데요. 동국제강 산재 사망 고 이동훈 님의 아들입니다. 작년 4월 5일은 청명이었습니다. 대체로 청명이 4월 4일이나 5일 날.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는 날이죠. 그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풍습은 청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로 오동나무, 능소화, 배롱나무, 나무를 심는데 어떤 사람이 심었느냐?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들이 심었습니다. 오동나무, 능소화, 배롱나무. 아이들이 커서 시집장가 갈 때 가구를 짜주겠다. 농 하나 짜주겠다. 근데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들나무, 딸나무가 아니라 내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 때도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예전에는, 지금은 없을 건데, 교육보험입니다. 등록금 우골탑이라고 했으니까, 등록금 너무 비싸고 하니까 교육보험 들어가지고 대학 가면 그 교육보험 가지고 등록금 내고, 저보다 아랫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제가 71년생인데 교육보험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는 세뱃돈 줘가지고 집도 사는 부잣집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삼전을 사서 묻어두자 이런 분들도 있고, 즉 아이를 낳고 나면 또는 최소한 그래 담배를 끊자라고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죠. 근데 우리 김미숙님, 조미은님, 전인숙님 아이들을 위해서 내나무 한 그루씩 심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내 나무를 줄 수 있는 아이가 사라진 세상. 세월호 참사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편성해서 빼버렸잖아요, 어제. 좀 앞뒤에 맞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편성된 날짜가 4월 18일이에요. 올해 총선이 며칠입니까? 4월 10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거를 중계 보도를 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선거는 4월 10일인데 4월 18일 날 편성된 게 왜 선거에 영향을 줍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방송도 되기 전부터 4천만, 5천만 국민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을 언론은 비판하지 않고 중계 보도를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써. 그리고 그거를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중립입니까? 내나무를 심을 땅 한 뼘을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이제 본질이죠.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난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압도적으로 날리면을 선택한 응답자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다. 보수층은 바이든 30%대 날리면 53.6%. 국민의힘 지지층은 바이든 15.8인데 날리면 65%. 그래서 저는 이제 음성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게 의사분들,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논문을 하나 꼭 돈 있으면 내가 발주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청력뿐만 아니라 시청각에 미치는 영향.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위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3초간 대통령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었느냐. 그 동영상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거라며요. 대통령 경호원 칙 3가지. 입틀막, 사지들, 그 다음에 뭐라더라? 꼼짝만가? 예. 입틀막하고 사지를 들고 나가서 꼼짝 못하게 딱 막아놓고 있는 입틀막, 사지들, 꼼짝막 이렇게 이제 대통령 경호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빼미 보셨어요? 올빼미 영화 유준열 주연의 유해진이 왕이 된 올빼미를 보시면 권력이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뒤집고 그것을 폭력으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가상의 진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보고 예전에 올빼미를 봤는데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보고 올빼미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영화 바이든 날리면 이전에 나온 영화인데 너무 예지력이 뛰어나다. 올빼미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고 거기 보면 권력이 얼마나 찌질한지 그리고 그 찌질한 권력이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실을 어떻게 뒤엎는지 아주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뭐 PC주의 빼고 나온 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천봉사가 나옵니다. 유준열이 천봉사예요. 근데 천봉사는 실은 완전히 봉사가 아니라 주맹증이라고 해서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주맹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맹증 말고 주맹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은 봉사 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봉사가 밤에는 흐릿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불편해해서 자기를 경원한다는 거예요. 약간 이 또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빼미 사태예요. 올빼미에서 나온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는 거고 기자들 그 MBC 기자들 다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온 거고 MB 시즌2인데 자 MB 시즌2를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가 짐의 패션이 이거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 5월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8월달인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보통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대통령이 휴가 가서 무슨 책을 읽는다 이걸 쭉 내오잖아요. 그게 이제 멋부리기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했던 거고 그게 관례가 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시작을 한 건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무슨 책을 읽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쭉 씁니다. 하반기 전국 구상의 일단을 책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학 무슨 책 읽었다 그러면은 뭐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경제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나보다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죠. 대통령이 어디로 갈지 뭐 저도로 갈 건지 저도의 추억 그 있잖아요. 왜 그 박근혜가 썼던 거기로 갈 건지 뭐 청해대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뭐 고민 중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대통령 이번에 책 뭐 가져가시나요? 관례니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네?
하고 이제 재치 있게 이 상황을 넘기는 거죠. 기자님들 추천해 주시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제발 벌거벗었다고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는 소년이, 그 한 소년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있느냐. 이제 언론이 저렇게 가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느냐. MB 시즌2, 시즌3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현 가스공사 사장이신 최연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코레일 부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이철, 이분이 부사장. 왜 이분이 부사장이 됐느냐?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공공철도를 공부하고 왔어요. 논문이 공공철도 쪽입니다. 그래서 철도대학 학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철 사장이 가서 외풍을 맞고 내용적으로는 최연해가 공공철도 내용을 이렇게 좀 제대로 봐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이 양반이 코레일 사장이 됩니다. 코레일 사장이 돼서는 공공철도는커녕 민영화 작업을 시작을 하죠. SR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때 MB 시절에 그 승무원들 뭐 등등등 해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코레일. 그리고 파업을 하니까 해고를 하죠. 해고를 하고 징계를 하죠. 그때 최연해 사장이 찾아보세요.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고. 매를 드는,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해고한다라고 하면서 해고 징계를 남발을 했어요. 그리고 철도 경쟁, 민영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경쟁체제 도입이란 말을 만들죠.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SRT가 나왔잖아요. SRT가 어떻게 경쟁체제입니까? 경쟁체제면 한 레일에서 다른 운영회사가 누가 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근데 SRT는 수서에서 저 아래까지 제일 좋은 노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쟁체제예요? 알짜배기 떠넘겨주기지. 그리고 제가 코레일 노조를 대리를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뭐냐면 SRT는 지금은 그때 생겼는데 SRT 처음 시작해서 최근까지 SRT는 자기 소유 열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럼 SRT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유권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이 빌려줬는데 차가 남아서 빌려줬냐? 아니요. 차를 사서 빌려줬습니다. 코레일이 차를 사서 SRT한테 차를 빌려줘요. 근데 임대료가 얼마냐? 코레일이 돈이 많아서 그럼 이렇게 사서 빌려줬느냐? 아니에요. 돈을 빌려서 차를 사서 빌려줬어요. 근데 임대료가 금융 조달 비용 임대료, 그 돈 빌리는 이자보다 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고소고발을 제가 했죠. 코레일 노조랑 같이. 근데 3년인가 끌다가 한 석 달 전, 넉 달 전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정권 바뀌고도 한참 시간을 끌다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경쟁체제입니까? 근데 그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가 되잖아요. 5번인가로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선본에서 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가스공사 사장이 됐어요.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 뭐 하시나 보세요. 마약 퇴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한 발 앞서신 분 아닙니까? 관심사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와, 기회주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강해. 욕도 잘 안 먹어. 근데 진짜 요직으로만 이렇게 싹.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 정부에서도 나름 그 정부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보다는 실제로는 이동관도 배신을 거듭해온 사람이잖아요. 끝이 유쾌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 MB 사람들 많이 데려다 쓰는데 끝이 유쾌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가장 먼저 표변할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 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데려다 써도. 이동관도 윤석열 욕을 얼마나 했었는데, 그 종편 패널하고 할 때. 예. 이게 이 실체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충분히 슬퍼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근데 저는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노하되 그 분노에 포획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오늘도 지금 용산이나 어디 앞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여기 앉아서 책을 뒤적거리면서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은 왜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마이클 최라고 하는 지금 UCLA 정치학과 교수예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하신 분인데, 이 책은 주커버그가 추천했던 책이에요. 꼭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추천한 책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은 개개인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냐를 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얇습니다. 이렇게 한 100페이지 남짓 되는데,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논리,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게임으로 본 조정 문제와 공유 지식이란 부제. 이게 이 책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투 나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가투를 내가 후배를 데리고 제가 나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투라는 게 이제 가두투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로서적 앞 뭐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종로에 선배가 있고, 선배는 먼저 나가서 흰 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도로로 쫙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들 눈치가 있어서 이제 종로서적 앞에 쭉 서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싹 보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25번 버스를 타고 제가 후배를 데리고, 대학교 2학년 때 후배를 데리고 종로서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버스 안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후배랑 이렇게 떨어졌어요. 삐삐가 있을 때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었단 말이죠. 떨어져 있어. 나는 바깥에 이제 호루라기 불고 나가기로 한 선배를 봤어요. 여기서 내려야 돼. 근데 후배를 놓고 내릴 수는 없잖아. 처음 데모하러 나왔는데 얘 책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후배가 저쪽 멀리 있어서 후배가 밖에 있는 그 선배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 나랑 마주쳤어. 근데 얘가 밖에 있는 선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나만. 그래서 내가 내린다는 사실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요. 후배 입장에서도 내가 후배 입장에서도, 우리 범기가 후배니까, 범기가 내가 밖에 있는 저 박병원을 봤는지, 선배라 칩시다. 저 사람을 봤는지 안 봤는지 범기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우리 둘이 같이 움직이냐면, 내가 박병원을 봤어. 내가 박병원을 봤다는 사실을 범기가 알아. 범기도 박병원을 봤어. 범기가 박병원을 봤다는 사실을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범기가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범기는 내가 범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즉 인지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야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 지식이라고 합니다. 공유 지식. 즉 이 공유 지식을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클 최는 뭘로 설명을 하냐면 원형 극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원형 극장은 뭐냐? 이것은 집단적으로 단일한 의지와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건축 양식이다. 가운데서 공연이 있죠. 공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의 극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집단화된 관음증이거든요. 합법적인 관음이죠. 영화는 일렬로 쫙 돼 있습니다. 내 뒷사람이 조는지 앞사람이 조는지 알 수 없어요. 즉 나와 같은 것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와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의 극장은 원형 극장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딴 데 가면 이제 딴 데서도 제가 북토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데서도 북토크를 하거든요. 저는 조는 사람이 보이지만 조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뒤에서 바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이클 최는 그것을 조정 문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서로의 인지와 인지가 겹치면서 조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의지가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의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의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왜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느냐? 온라인 선교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만으로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집단 행동은 적어도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뉴욕 타임스를 읽는 사람들은 뉴욕의 지식인들은 점심 때 대화를 할 때 뉴욕 타임스를 저 사람이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MBC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공유 지식의 담벼락. 버스에서 사람들이 댓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는 숨 쉴 틈이 되줘서 고맙다라는 거랑 버스에서 뉴스 아이킥이 저녁 때 나올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기쁠까? 신장식을 너무 사랑해서?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첫 발을 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동물적 감각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적 선택과 조정 문제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그 공유 지식을 굉장히 촘촘히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크로하게 이 공유 지식의 연쇄를 어떻게 그 동심원을 어떻게 퍼뜨려 나갈 것인가가 저는 모든 행동과 실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의 결의결사가 아니라 지금은 대중정치의 시대, 대중사회이기 때문에 공유지식의 동심원을 얼마나 촘촘하게 멀리 퍼뜨릴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옛날 소위 전위 정당 여전히 아무리 멋진 말,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하더라도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스미디어, 매스하게
이 공유지식의 동심원을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가 중요하다. 하루동선,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해서 하루동선,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 격이나 철에 맞지 아니함, 논영의 봉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쓸데없는 짓이란 얘기죠. 세상 쓸데없는 물건이고, 여름의 화로, 근데 이게 2003년인가요? 이때 대한민국, 이거는 유교 국가,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쓰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뜻을 바꾼 사람이 있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을 준비해야 된다. 차근차근, 따박따박.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때 식당을 냈어요. 식당 이름이 하루동선이에요. 식당을 유인태 등등등, 그때 그 소장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2천만 원씩 20명이 그 4억을 모아서 식당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종로 보선에서 당선이 됐죠. 종로 보궐선거에서. 그때 세 번째, 부산시장까지 세 번째 떨어졌을 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에 나가서 막 이분들은 얼마나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집회에 당장 못 나가는, 집회에도 종종 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루동선의 마음으로 공유지식의 동심원을 넓히는 것에 하루하루 차근차근 따박따박 그걸 해나가야 된다. 선거 때 돼서 밥가리 합시다,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그 농번기에는 부직갱이도 뛰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겨울에 여름에 겨울을 준비를 해야 농번기에 같이 뛸 부직갱이라도 더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하루동선의 마음으로 공유지식의 동심원을 넓혀가는 것에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지 않겠느냐. 봄이 멀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